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덧없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던 삶이었는데 저승길 갈 날을 얼마 두지 않은 제가 채 5평도 안 되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편하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곧 지옥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돈이 넘쳐 흐르던 삶을 살았단 것처럼 들리네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크게 꿀릴 것 없이 살아는 왔지만 말입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남은 생 큰 걱정 없이 누리다 떠날 수 있는 지금이라면 크게 아쉬울 것도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했던 순간을 헤쳐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오늘은 왠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와 비슷한 세월을 지내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전 7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몇 년 전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을 보내고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박복한 여자기도 하죠. 그래도 이젠 많이 나아져서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승에 간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보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이 봤으면 아마 저승에서 득달같이 달려왔을 테니까요. 누구처럼 꽃가마에 저를 태우고 호강시켜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아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답니다. 참 끈질긴 인연에 묶여있던 사람이었죠. 남편과 제 인연을 설명하려면 먼저 시아버지와 아버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막역한 사이셨어요. 저야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피란 시절 부산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전쟁을 피해 내려왔으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분들이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럴 때 두 분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셨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도 수시로 교류를 하며 지내셨다더라고요. 그래도 사는 게 먼저니 예전처럼 옆집에 붙어 살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가 3살 위인 시아버지를 형처럼 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크게 의지하신 건 맞아요. 시아버지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날이면 절 잡고 그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거든요. 그런 게 인연 아니겠어요? 하물며 서로의 자식이 부부가 되면서 사돈으로까지 이어졌으니 대단한 인연이죠. 사실 그것도 신기했어요. 제 어린 시절 그저 아는 오빠 정도였던 남편이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되는 일이 어디 그리 흔하겠어요. 제가 맨날 그랬습니다. 난 최무룡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소원 성취하라고 그랬답니다. 남편 눈에는 참 철부지 애기 같지 않았을까요? 나이를 먹고 나서야 5살 차이가 아무 의미도 없지만 고등학생과 국민학생 때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 조그만한 것이 미남 영화배우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참 귀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아왔으니 제가 어디 여자로 생각이나 됐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랬죠. 그냥 친척 오빠려니 생각하고 쭉 살았답니다.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로 일할 때였나 봅니다. 그때가 제가 23인가 그랬어요. 하루는 무슨 일인지 남편이 저희 회사를 찾았답니다. 시아버지가 아버지께 뭘 좀 갖다 주라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있던 곳이 저희 회사와 멀지 않았던 탓에 남편이 그걸 가져다 주러 온 거였어요. 쭈뼛거리면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걸 주고 갔죠. 근데 저희 회사 동료 여직원들이 남편을 보더니 멋지다 그러지 뭡니까? 경희야, 저 사람 누구니? 네 애인? 언니는 애인은 무슨 아는 오빠야. 친척이니? 아무튼 네 애인은 아니다 그거지? 저 사람 사귀는 사람은 있대? 없으면 나 소개시켜주라. 왜? 왜긴 멋지잖아. 사실 그 언니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눈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직원도 남편이 멋지다고 그랬으니까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그전에는 제가 남편이 멋지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그러니 남자로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조금씩 달라 보이지 뭡니까? 갓난쟁이 시절부터 따지면 좋기 20년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 마음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며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도 그걸 표시할 수가 없었죠. 20년을 오빠 동생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진짜 애 같아서 죽을 뻔했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전 남편과의 결혼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나이 많은 노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0이 훌쩍 넘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 나이면 노총각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하물며 그 시절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 사람이 절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처음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런 낌새가 있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선배 언니들로부터 미리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회사에 새로 여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추파를 띄운다고요. 간혹 멋모르고 여직원이 꼬임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끝이 다 나빴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그런 거였어요. 꼭 그 말을 안 들었어도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이유는 없었죠. 저랑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무엇보다 다 늙은 아저씨 같은 남자에게 빠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딴에는 잘 알아듣게 거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잡더군요. 에이, 미스정아, 나 좀 따라가자. 어디를요? 그냥 묻지 말고 가자.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게.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가요. 선약은 무슨 선약? 그냥 가자니까. 자꾸 그러면 나 화낸다. 남자한테도 순정이라는 게 있어. 그런 걸 왜 무시해? 정말로 약속 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자기 일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는 걸 막 꼬드겨서 잡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더군요. 제가 계속 거절하자 팔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러게 말을 들으면 되잖아. 강제로라도 끌고 갈 기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이, 싫다잖아. 당신 뭐야? 깡패야? 제가 남편이랑 반평생을 함께 했는데 아직도 그날만큼은 잊을 수가 없네요. 너무 멋졌습니다. 안 그래도 소갈이 중인 제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그 남자한테 끌려가는 건 피했어요. 대신 남편 팔이 부러졌죠. 그 사람이랑 싸웠거든요. 그랬으면 이기기라도 하지. 그 사람이 때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남편이 발차기를 하다 그 남자가 피하는 통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디뎌 그리 된 거였어요. 제가 진짜 그걸로 엄청 놀라긴 했지만 솔직히는 남편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남편이랑 잘 될 수 있었고요. 깁스한 오른팔을 못 쓰니 불편하다길래 수시로 제가 시중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눈이 맞아서 그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양가에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형님, 아니지. 아이고, 사돈 양반. 우리 딸 좀 잘 부탁합시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리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을 게 뭡니까? 이렇게 고운 아이를 며느리로 맞는 건데, 며느리는 마음에 너무 드는데, 사돈 자리가 영. 사돈 자리가 어때서요? 진짜 계속 그러실 겁니까? 아이고, 왜 이리 화를 내시나? 사돈끼리 예의를 갖춰야지. 내 말이 맞소, 안 맞소? 정말로 축하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셨던 두 분이었으니 제가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죠. 오히려 더 크게 예쁨을 받았답니다. 원래 시댁이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당장 남편만 해도 3대 독자였거든요. 그런 집에 손주를 무려 셋이나 안겨주었으니 안 예쁠 리가 없었죠.
첫째인 우리 딸 희수, 둘째인 정훈, 그리고 7살 터울로 누뚱이 막내인 정희까지 선물했으니 며느리 사랑이 가벼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또 그리 빈곤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막내인 정희가 태어날 즈음에는 남편의 자재상이 건설 경기를 타고 순풍에 돛단 듯 나가면서 꽤나 돈맛을 보기도 했으니까요. 덕분에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막내였죠. 없는 집에 태어났다 해도 가지고 싶은 건 웬만하면 가지게 되는 게 막내 아닙니까? 게다가 지 누나랑 형보다 한참을 더 어렸으니 응석이 장난 아니기도 했고요. 첫째나 둘째 때야 마음은 간절해도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못해준 것 천지였지만 막내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두 아이에게 못해준 미안함을 막내를 통해 풀려고 한 것 말입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막내는 항상 그렇게 자라온 덕에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가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때론 그 방법이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 역시 저희 탓이에요. 어린 막내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때론 형이나 누나 물건을 훔치더라도 크게 야단을 맞지 않았거든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막내라는 이유로 저나 남편, 큰딸이나 둘째 아들도 그러려니 넘어가곤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크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위로 지 누나나 형이 자라온 걸 보았으니 막내 역시 그럴 거라고 믿은 거죠. 셋 모두 제 배로 나온 놈 아닙니까?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살면서 교육을 통해 익히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 막내놈이 타고난 성정 자체가 악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거였어요. 엄마, 나 전공서적이랑 책 사게 돈 좀 줘. 너 엊그제도 책 산다면서 돈 가져갔잖아. 아이, 그랬지. 근데 전공서적이 한두 권이 다가 아니잖아. 엄마는 대학 안 나와서 몰라. 책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 빨리 돈이나 줘. 왜 그리 오냐오냐 키웠을까요? 남편이 적지 않게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귀하디 귀한 내 자식 기를 죽이기 싫어서였을까요? 때론 몰라서 그러기도 했고 또 때론 알면서도 모른 채 속아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면 막내놈이 그리 잘못한 건 없어서 더 그랬을 거예요. 가끔 딸이 그런 막내를 혼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매번 응석을 받아주니까 저게 저러는 거잖아. 예전 아기 때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정희도 어른이야. 군대도 다녀왔고 조만간 졸업할 놈이 매일 하는 거라고 노는 게 다잖아. 그래, 지금이야 엄마 아빠 정정하니 어떻게든 뒤를 봐준다고 쳐. 나중에 두 분 없을 때는 어쩔 거야? 설마 나보고 저거 똥 닦아주랄 건 아니지? 엄마가 아무리 부탁해봐라. 난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엄하게 해. 그게 정이 위하는 길이야. 어떻게 딸인 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똑부러진 아이였어요. 지 동생들이 맺고 끊는 게 확실치 않았던 반면에 딸은 전혀 달랐답니다. 아들과 딸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래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옹골찬 아이였어요. 생각해보면 딸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어도 제가 그 서름 따위는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품 안에 있을 때야 제 자식이었지만 딸이 결혼을 하면서는 더 그럴 수가 없었죠. 제 딸이기 전에 사위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자랑 한 번만 더 할게요. 제 사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첼로를 전공했답니다. 그 대학을 나왔으니 당연히 실력도 좋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독일이었어요. 덕분에 딸은 두 아이와 함께 독일로 터전을 옮겨야 했답니다. 좋은 일이었어요. 돈을 들여서 유학까지 보내는 세상인데 딸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입장에선 너무 서운한 일이었죠. 부실한 어미인 제가 저지르는 실수를 막아주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딸이 독일로 건너간 뒤 1, 2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다고 오래 있고 그럴 순 없었어요. 손주놈들 학교 문제도 있고 사위를 혼자 놔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을 테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딸이기 전에 한 집안의 아내이자 엄마였으니 저보단 그쪽이 먼저였기 때문이랍니다. 여자 팔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딸을 자주 못 보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외롭고 그렇진 않았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는 여자가 저 아닙니까? 물론 둘째 놈도 가정을 꾸려 독립한 뒤였지만 그렇다고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걱정이라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막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너 군데 직장을 들어가긴 했지만 반년을 채우는 곳도 없었어요. 지 말로는 남는 게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사장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남자가 성공하려면 월급쟁이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버지가 진 거잖아. 아버지는 대학 못 나왔어도 사장 소리 듣고 살잖아. 나도 아버지처럼 사업할 거야. 아서라, 사업이란 게 얼마나 힘든데. 네 아버지 보면 몰라? 환갑 지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일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사업을 했겠니?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열심히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지금은 열심히 일부터 배워. 나중에 사업을 해도 지금 배워놓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으니까. 막내는 자기도 남편처럼 사업을 하겠다며 좀처럼 취직할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걸 보는 제 속이 얼마나 탁했어요. 제가 사장 사모님 소리를 20년 넘게 들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흥청망청 살았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고생한 적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기도 했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중 가장 컸던 게 남편의 건강이었어요. 원래 시댁 남자들이 간이 안 좋았답니다. 당장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이 그 핏줄을 물려받았으니 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술이 문제였죠.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술을 안 먹고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자재 수급하는 거래처 부장이랑 한잔하고 내일은 자재를 사주는 회사의 상무랑 또 한잔하고 남편이 하는 일이 오직 술 먹는 것밖에 없을 정도라고까지 생각했답니다. 원래부터 술에 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술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왜? 또 잠이 안 와? 내일 일찍 나간다면서. 어서 자. 그러게.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 아무래도 불면증인 것 같아. 그럼 병원이라도 가보든가. 정 안 되면 수면제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수면제 같은 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한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당신이나 어여 자. 난 좀 더 있다가 잘 테니.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강경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지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고통은 참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못한 거였어요. 싫으나 좋으나 남편의 음주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몰라도 남편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 몸이니 모를 리가 없죠. 불면증에 이은 손떨림, 가끔씩 보는 남편의 이상 행동까지 그 모든 게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분명히 남편은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막내를 불러 그리도 야단을 친 거였죠. 너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 거 알지? 언제까지 그리 살 거냐? 우리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무한정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알 거다. 너 내일부터 당장 아버지 회사에 나와.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건축 자재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요새 대형 카페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주말이면 밀려오는 차들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래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언제나처럼 남편이 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답니다. 그럴 돈이 어딨어? 그간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기나 해. 그 정도 돈도 없지만 설령 있어도 그럴 수 없다. 내가 가고 나면 네 엄마 노후를 책임져야 할 돈이야. 그러니 그 소리는 그만해라. 아버지, 내 말 안 들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을 더 감쌀 이유는 없다. 처음 보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막내 놈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라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와 막내를 위해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편의 완강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막내는 제 생각과는 달리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대로였다면 조만간 남편이 은퇴하고 막내가 회사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럼 남편이 더 이상 술을 먹어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게만 됐다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었죠. 근데 어디 인생이란 게 그리 만만하답니까? 막내가 남편 회사에 적을 두고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 즈음엔 막내가 일을 곧잘 한다며 흐뭇해하던 남편을 보면서 저 역시도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때였죠. 부산이나 강원도 쪽에서 살면 어떨까 하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 뜻이니 그러겠다고 그랬답니다. 언제나 제 말이라면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마지막 순간에는 그러지 못했던 건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평소엔 잠도 잘 못 자던 사람이 그날따라 엄청 늦잠을 잤어요. 주말이라서 깨울 이유도 없었어요. 실컷 자라 싶어서 조심조심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2시를 훌쩍 넘겼지 뭡니까. 간만에 제대로 잠을 청하나 싶어 안 깨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정도가 심했어요. 평소엔 새벽 5시면 눈을 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안 되겠다 싶대요.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밥을 먹일 심산으로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일어나질 않았어요. 계속 흔드니 팔이 침대 밖으로 툭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막내를 불러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지만 남편의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이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니었어요. 간성혼수입니다. 이 정도면 증상이 한참 전에 나왔을 텐데 보호자분은 모르고 계셨어요? 술을 자주 해서 몸이 좀 안 좋은 줄만 알았어요. 위험한 건가요? 일단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가벼운 병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그런 기분일 거예요. 의사의 표정이나 말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절 두려움에 떨게 했답니다. 간에서 암모니아가 해독이 안 돼 혈관을 타고 흘러 뇌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머리에 독이 들어간 겁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사람 몸에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저러다 영영 눈을 못 뜨고 떠나면 어쩌나 싶어 너무 무서웠어요. 소식을 듣고 둘째와 며느리도 다 왔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간성혼수라고 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사촌 오빠가 의사라 오면서 물어봤는데 그렇대요. 맞는 말이었지만 틀린 말이기도 했어요.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병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그날 저녁 남편이 의식을 찾았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간이 나빠진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는 해보지만 결국 답은 간 이식뿐이라고 그러더군요. 이식을 해야 한다면 해야죠. 저건 정이건 간을 떼면 돼요. 여보,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더군요. 그럴 법하죠.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멀쩡한 간을 떼주는 건 자식 부모 간에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며느리 입장에선 자기 남편의 몸이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서운할 수는 있었지만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둘째는 그렇다 쳐도 막내는 달랐죠. 다행히도 막내가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도련님이 건강하시니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요새 의술이 좋아서 간을 떼줘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기도 하고요. 경황이 없는 와중이었지만 며느리가 솔직히 좀 얄밉긴 했어요. 자기 남편이 간을 내놓는다고 했을 땐 도끼 눈을 뜨더니 막내가 그러겠다니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각자 사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평소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아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위랑은 정말 사이가 좋았답니다. 근데 며느리랑은 안 그랬어요.
딱히 고부 갈등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갔달까요? 제가 그러니 며느리도 저를 대면대면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막내의 간이식을 반대했지만 끝까지 그럴 순 없었죠. 무엇보다 제가 안 됐어요. 막내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며느리 말대로 간을 떼준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이유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됐으면 제가 남편을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요. 검사를 해봤는데 두 아드님 모두 간이염 보균자시네요. 혈액형이 다른 것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안 된다고 봐야죠. 최 씨 집안 남자들이 다 그렇게 간이 나빴어요. 피라는 게 뭔지 결국 남편은 자식들의 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른 장기 제공자의 간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점점 더 나빠지더니 마침내는 의식을 완전히 놓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독소 침범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사형 선고였답니다. 소식을 듣고 딸과 사위가 귀국했을 때는 이미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남편을 보냈는지조차 모르게 그렇게 상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산 사람은 살아가는 게 자연의 섭리였죠. 엄마만 좋으시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셔도 돼요. 여보, 그건 아직 이야기가 안 된 거잖아. 맞아. 네 맘은 알겠지만 옳게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정휘랑 같이 계시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안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구서방도 고생했어. 일하는 데는 괜찮은 거 맞지? 네, 그쪽도 사람 사는 곳인데요, 뭐. 저희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이 사람 여기서 한 몇 달 더 있어도 좋고요. 저랑 애들이랑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서, 왜 애들을 굶겨? 난 괜찮으니까 애 데리고 들어가. 둘째도 나 신경 안 써도 돼. 정이랑 있으면 되지.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모님, 회사에 좀 나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정희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나? 이 부장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 회사는 오롯이 막내놈이 꾸렸답니다. 어차피 거래처가 다 오랜 곳이라 남편이 없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게다가 막내도 회사 일을 곧잘 한다고 남편이 말했으니 더더욱 걱정할 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야 당연히 믿었죠. 이 집 아들이 최 사장 병원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저희가 거래한 게 벌써 몇 년인데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원 석재랑 진도, 그리고 너댓꽃이 다 그래요. 사정이 딱한 건 알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저희도 돈 주고 사오는 건데요. 막내놈이 큰 사고를 쳤답니다. 물건을 떼오는 거래처엔 돈을 안 주고 물건을 가져와선 그걸 싼 값에 다른 데 넘겼고요. 대주는 곳에다가는 돈부터 먼저 받고 물건을 주겠다더니 그 약속을 안 지켰더라고요. 이래저래 다 합치니 거진 10억에 달하는 액수를 챙기고는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사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없으니 이유를 물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막내 걱정이 먼저 되던 저였어요. 그런 돈이 필요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그로 인해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하고요. 막내 걱정도 걱정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거래처들을 처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거였으니 변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팔고 가진 걸 모조리 정리해서 그 돈을 갚았답니다. 그러니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어머니 가실 데도 없잖아요. 이 기회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야죠.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기댈 데가 둘째밖에 없던 건 맞았지만 그건 며느리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와 저 사이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괜찮다. 그래도 남은 돈이면 조그만 방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게다. 니들도 내가 들어가면 불편할 거고 그 집에 내가 가면 애방도 없어질 텐데. 그래서 저희랑 의논했어요. 저희 이사하려고요. 어머니 방 생각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너희가 돈이 어딨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그동안 열심히 모았어. 이 사람도 일하고 나도 일했잖아. 그래서 엄마 용돈 한 번 못 챙긴 거지. 이 사람이 원래 상냥한 타입이 아니잖아. 그래서 말도 곱지 않은 거지. 나만큼 엄마 생각한 사람이야. 일단 그간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받고 집 구하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들어와. 들어와서 엄마 손자 돌봐주면 우리도 좋고. 남편의 죽음에 이은 막내의 어이없는 사고에 크나큰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둘째와 며느리의 배려 덕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딸도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해 주었고요. 거봐, 올케가 무뚝뚝해 보여서 그렇지 엄마 생각한다니까. 잘 됐다. 엄마, 내가 상황 봐서 한번 나갈게. 미안해. 미안하긴. 나오지 마라. 한번 나오면 돈이 얼만데. 그렇게 둘째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만큼 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함께 살면서 보니 며느리가 다르게 보이기도 했고요. 어머니,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지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편해지잖아요. 아셨죠?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둘째 말대로 곰살맞은 성격이 아니다 보니 툭툭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옆에서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자주 못 보던 손자와 지내는 것도 좋았고요. 다만 여전히 소식이 없는 막내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룬 건 사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애도 아니고 그놈이 돈 빼돌린 건 괘씸하지만 그 돈 다 쓰고 나면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편하게 있어. 형은 형이 돼요. 따지고 보면 그 재산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니 자기 돈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둘째는 그 문제로 막내를 나무라진 않았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보니 제가 진짜로 며느리를 오해한 게 맞았습니다. 일을 다니는 며느리 대신 참 열심히 집을 쓸고 닦았어요. 손자놈 입에 들어갈 음식하는 재미도 쏠쏠 찾았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참 박복한 년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요.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간다던 둘째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잠을 청하던 모텔방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작별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정신줄 하나는 잡을 수 있었는데 자식이 죽으니 그것조차 안 되더군요. 엄마, 정신 차려야 돼. 엄마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떠나.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지호 아빠도 그래도 된다 그랬어. 나랑 있자. 말이 되는 소리니? 지호는 무슨 죄라고. 돌아가. 엄마 이젠 괜찮다. 네, 형님. 저랑 어머니랑 윤철이 셋이서 지내면 돼요.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 열심히 어머니랑 살게요. 고마워. 올케가 나보다 훨 낫다. 딸이 있으면 뭐래.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 잘 부탁해. 넉넉하진 않겠지만 내가 매달 생활비 조금은 보탤게. 그걸로 엄마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것까지야 그럴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 아들 하나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놈은 여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요.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마냥 온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국에다 설탕 넣으셨어요? 간도 안 보셨어요? 윤철아, 국 먹지 마. 미안하다. 내가 요새 이런다. 다시 끓일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됐어요. 언제 기다렸다 먹어요? 애도 씻기고 재워야 하는데.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생전 안 하던 실수를 수시로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제게 싫은 소리를 한 거였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마땅했어요. 근데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간 게 문제였죠. 어머니, 제가 빨래 색깔별로 나눠서 빨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애 옷을 거적대기로 만들었네. 내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빨래에 묻어 들어갔나 보다. 어디 보자. 내 눈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빨면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긴 뭐가 괜찮아져요? 아우, 진짜 차라리 사람을 쓰고 말지. 진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한 사람 몫은 해야 살죠. 염치가 없어, 염치가. 며느리도 힘들었겠죠.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으니 온전한 정신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까지 일을 더하니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나니까 어머니 데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신랑 주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게다가 재산 한 푼 없는 그야말로 빈털털인데 하루라도 가시박힌 말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둘째 놈이 떠나고 나서도 한 6개월은 예전처럼 저를 챙겨주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돌변해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진짜 형편이 조금만 되면 나가고 싶었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둘째가 필요하단 말에 선뜻 내주었답니다. 어차피 쓸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준 거죠. 그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했게요. 자기가 더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그러던 아이였어요. 그러던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된 듯이 구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됐답니다. 가끔은 딸한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무슨 수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었죠. 안 그래도 제 걱정에 심기가 편치 않은 아이였어요. 자기들도 넉넉치 않은데 매달 100만 원 정도를 꼬박꼬박 며느리에게 보내면서도 항상 미안해하는 아이였어요. 게다가 감염병인지 머식인지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수월치 않았답니다. 그래도 제가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올 아이였죠. 그래서 더더욱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습니다. 저처럼 죄 많은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도 생각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날선말을 해도 받아들여야지 생각했어요. 남편 앞세우고 아들까지 앞세운 죄인이 그 정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답니다. 너 엄마가 게임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했어?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계속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슈퍼 다녀올 동안만 한 거야. 할머니한테도 말했어. 잠깐만 한다고. 할머니한테 말하면 해도 돼? 할머니가 뭔데? 넌 엄마 말만 들으면 돼. 할머니가 뭐라든 엄마 말만 들어. 할머니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듣지 마. 절대로 듣지 마. 그 어린 것을 잡고 악을 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들 게임이라는 걸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가 죽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끔 게임을 하도록 허락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고작 해야 20-30분이 다였습니다. 그걸 갖고 애를 쥐잡듯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애들이 다 그렇지. 많이 한 것도 아니잖니. 공부하다 잠깐 쉬는 사이에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자기 아들 아니라서 그러나 본데 그러지 말아요. 내 아들 일에 왜 끼고 난리야 난리긴. 화가 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시어미한테 할 말은 아니었어요. 자기라는 말이 그랬고 존대어가 사라진 반말에 다름없는 말투 역시 그랬어요. 너 지금 말하는 게 그게 뭐냐?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할 게 있는데. 왜요? 내가 그쪽 말이라면 꼬박꼬박 내내 하면서 굽신거리기라도 해야 할까요? 그 나이 드셨으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아, 진짜 짜증나네. 너 진짜. 두 사람의 다툼 아닌 다툼에 눈을 땡그랗게 뜨는 손자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더 이상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것도 그거였지만 며느리와 악다구니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인 까닭도 없지 않았어요.
그걸 며느리도 알았던 거겠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그나마 좋으면 호칭을 생략하는 정도였고 심기가 불편한 날은 그쪽이거나 당신으로 부르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래도 그 말까지는 듣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선을 넘었답니다. 내가 진짜 왜 팔자에도 없는 군식구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그렇다고 재산을 주기를 해. 그럴 거면 나가서 뒤지기라도 하든지. 제가 뭘 잘못했던 거였을까요? 특별히 한 게 없었어요. 다만 며느리의 온몸에서 전해지는 술냄새만 자욱했습니다. 거의 만취에 가까운 몸으로 들어서던 며느리가 절 보자마자 악담을 내질렀어요. 그래서 언제 뒤질 건데? 혹시 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고? 그래야 할 거야. 그래야 내가 이 고생한 게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테니까. 너 진짜 왜 그래? 술을 먹었으면 들어가서 자. 뭐라고? 술을 처먹었으면 닥치고 쳐 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사람 좋게 대해주니 보이는 게 없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냥 자. 오늘은 취했으니 내일 이야기하자. 이제 말 섞는 것도 싫은가 보네. 그래, 나도 싫어. 당신처럼 송장 냄새 내뿜는 할망구가 이 집에 있는 것도 싫고 아침 저녁으로 그 퀭한 눈깔이 보는 것도 싫어. 그 나이 처먹도록 집 한 채 없이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내가 당신이었으면 당장 한강에라도 뛰어들었겠다. 온갖 악담을 다 하더니 제 풀에 지쳐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절로 눈물이 납디다. 제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진작에 갔으면 이런 꼴은 안 보았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갔을 때 하다못해 아들놈이 죽었을 때라도 그 뒤를 따라야 했어요. 그러지 못한 제 죄가 컸어요. 그날 이후 전 어떻게든 이 집을 나갈 궁리만 했답니다. 수시로 저를 따라다니는 손자놈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런 험한 꼴은 보여주지 않아야 했죠.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주머니엔 단돈 10,000원이 없었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할 처지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팔자련이 10대요. 며느리가 내뱉은 온갖 악담을 듣다가 마른 황태처럼 말라 죽는 거 말입니다. 하긴 그 정도라야 제가 지어온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쌍욕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했고 숟가락을 내던져 눈알이 시뻘게 져도 내 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다면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몸뚱아리였을 겁니다. 그것만은 피할 수 있었어요. 아이씨, 문을 왜 빨리 안 열어? 왜? 내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그래? 망할 할망구. 차라리 굿이라도 하지 그랬어? 나 죽으라고. 하긴 그럴 돈이나 있어야지. 그래,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이리 와봐. 굿이란 게 별거야? 텔레비전 보니 무당들이 울긋불긋 옷 입고 칼 휘두르던 게 전부더구만.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이면 언제나 눈을 뒤집고 악을 쓰던 아이였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루즈를 챙겨 나오더니 그걸로 제 얼굴에 칠을 하지 뭡니까? 너 왜 이러니? 제발 이러지 마라. 윤철이도 있는데 왜 이러니? 해볼까 겁난다. 제발 이러지 마라.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모습만은 손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보긴 뭘 봐. 이리 오라고. 거죽이 더러우니 칠도 안 되네. 주방 가서 그거 들고 와. 그리고 휘둘러 보라고 어서. 며느리가 미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에 있던 손자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했을까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대요. 여느 때라면 지 방에서 소리도 못 내고 지 엄마가 하는 악담을 귀를 막은 채 버티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날은 그것조차도 힘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였죠. 맘 같아선 당장 따라가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주방에서 도구를 들고 오더니 저보고 주지 뭡니까? 해봐. 해보라니까. 흔들어 보라고. 너무 암담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인간이라고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아서였어요. 울음조차 나지 않는 바로 그때였어요.
손자가 나가면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걸 틈타 누군가가 들어왔답니다. 이게 미쳤어? 내가 설마 했는데. 야, 이 미친 거사! 이윽고 짝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며느리가 바닥에 구르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자 그토록 보고팠던 딸이 서 있지 뭡니까. 그 뒤엔 사위도 있었고요.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이 저를 안고 통곡하는 그때 며느리가 몸을 일으키더니 상황을 파악하던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글쎄 어머니가 이상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참 간악하대요. 그 짧은 순간 자신을 변호하려고 저를 모함하지 뭡니까. 행여 그 말에 속이라도 할까봐 입을 열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딸이 손을 휘둘렀고 며느리가 바닥에 다시 굴렀으니까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요. 제가 아니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해? 그 입 안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찢어놓을 줄 알아.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참는 거야. 저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사위가 금세 울 듯한 표정이 돼요. 제 모습이 그리도 안 돼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딸이라는 거네. 그래, 어디 맘대로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를 괴롭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딸한테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사위가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죄가 가벼워질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쪽이 왜 껴요? 제가 어머니 사위라서요. 처남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지금 저희 변호사랑 같이 처남한테 다녀오는 길이에요. 사위가 갑자기 처남 운운하대요. 사위한테 처남이라고 남은 건 막내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사위를 재촉했어요. 자네, 지금 우리 정희 말하는 건가? 정희를 봤어? 만났어? 엄마, 좀 진정해. 내가 말해줄게. 그러니까 숨 좀 쉬어, 응? 사위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샛노래지대요. 다들 너무하시네요. 그 돈을 나눠 가진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지. 얘야, 구서방 말은 무슨 소리야. 답답하다. 이야기 좀 해다오. 딸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충격이었답니다. 돈을 갖고 사라진 막내는 교도소에 있대요. 술을 먹다 사람을 때려 2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저도 모르는 걸 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희가 연락을 해왔어. 지 형수가 연락도 안 받고 자기 모른 채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 여자가 엄마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누나가 좀 와달라고. 연락을 받고는 사위가 움직였답니다. 말씀드렸죠. 사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렇다 보니 친구 중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대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이것저것 알아보고는 서울로 왔답니다. 그리고 막내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했고요. 정희가 돈을 빼서는 정훈이랑 나눴대. 저 여자도 알고. 나 진짜 모르겠어.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까지? 이 집 사는데 들어간 돈이 그 돈이겠지. 내 말 맞지? 거짓말할 생각 마. 정희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전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막내가 돈을 빼돌린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돈을 지 형과 형수와 나눠 가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으면 절 모른 채 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돈은 다 가졌는데. 정희가 그랬대. 자기는 정신이 나간 놈이니 엄마 못 모시지만 형이랑 형수가 그러라고. 안 그러면 신고를 하든 언론에 고발을 하든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모셔온 거야. 그 꼴 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정희가 감옥에 들어간 걸 알고는 아예 엄마를 무시한 거지. 사람이 어찌 그런답니까? 하긴 내 새끼들이 그런 거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는 게 다 부질없었어요. 그깟 돈 몇 푼에 부모를 그리 만든 건 내가 그리도 아끼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던 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딸은 안 그랬어요. 들었지? 저희 친구 중엔 판검사부터 변호사까지 다 있다는 거. 내가 너 잘못한 거 탈탈 털어줄 거야. 기대해. 이 집부터 그간 우리 엄마 괴롭힌 거
우리 엄마 돈 가져간 거 다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 딸의 서슬퍼런 언사에 며느리가 꼼짝을 못하더군요. 하긴 겁이 났겠죠. 제 앞에서나 사나운 척을 하지 며느리도 그냥 평범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 애가 판검사의 변호사 소리 듣는데 겁이 안 날 리가 없죠. 결국 며칠 뒤 며느리가 저와 딸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와서 싹싹 빌었지만 딸 성격에 그런다고 봐줄 애가 아니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으니 며느리가 벗어날 길은 없었답니다. 제가 손자를 봐서라도 참으라고 했지만 딸은 그러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살고 있던 집에 압류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아직 다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사위 친구라는 강 변호사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액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필요할 거래요. 조만간 막내가 나올 테고 그러면 우리 막내를 데리고 살 집은 있어야죠. 아직 막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면회를 가긴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저를 못 보겠다면서 면회를 거절했거든요. 아무래도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을 기다려야 하지 싶습니다. 몹쓸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새끼 아닙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어미인 제가 도와야겠죠. 그런 생각으로 이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딸이 절대로 안 간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죠. 딸이 구해준 이곳에서 살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참 죄 많은 인생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요. 딸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들과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네요. 자식들의 배신에도 끝까지 자식을 놓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막내 아드님 부디 정신 차리시고 남은 생은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